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 사연을 들으며 아침 잠을 깨우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 사연을 들려드리며 구독자님들의 잠을 깨워드릴까 싶어 용기를 내 제 이혼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전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가장 친한 친구는 그 매장의 직원이었는데 남편 역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사러 친구의 직장을 찾았고 휴대전화 매장 치곤 엄청 넓은 데다 직원들도 많아 친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친구도 손님을 보는 중인지 전화도 받지 않아 혼자 둘러보던 중에 남편이 말을 걸어왔고 전 친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며 혼자 구경하며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그렇게 어떤 기종으로 살지 고민하며 둘러보던 중 저를 발견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고 전 친구의 추천대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매장에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 친구에게 연락이 와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며 연락처를 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죠. 남편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은 잘한다고 하더군요. 전 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괜히 안 된다고 했다가 중간에서 친구가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매장에서 본 남편의 인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평소 곰돌이푸 같은 남자를 좋아했는데 딱 그런 스타일의 푸근한 인상이었어요. 그렇게 저흰 연락을 주고받다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하며 얼굴을 붉힐 일이 있었는데 일단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땐 저희가 반지와 예물을 보러 다닐 때였는데 저와 남편이 유난히도 시간이 맞지 않아 남편 반지와 제 예물을 예비 신우와 함께 보러 가게 되었어요. 남편에겐 이미 친정에선 고가의 명품 시계를 해줬던 터라 저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왕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기로 한 결혼 어쩔 수 없이 준 대로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가방보다 금을 더 좋아하니 혹시나 명품 가방 사줄 생각이면 가방보단 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미리 언지를 줬어요.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어머님께도 미리 말을 해뒀는지 어머님은 바로 저를 예물 전문 주얼리샵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딱 마음에 드는 목걸이, 팔찌, 반지 세트를 발견했고 직원분께 그것으로 좀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시며 저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유나야, 너 정말 이게 예뻐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네? 네 어머님, 예쁘지 않아요? 전 얇은 거보단 좀 두께감 있는 게 예쁘기도 하고 저한테 어울리기도 해서 이런 디자인 좋더라고요. 어머 얘가 진짜 이렇게 안목이 없어서야. 요즘에 누가 두꺼운 걸 두르니? 촌스럽게. 그렇게 별로인가요? 전 예쁜데. 제가 이런 디자인이 잘 어울리기도 해서요. 별로야. 기다려봐라. 내가 골라주마.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은 했지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차고 걸고 낄 건데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제가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유행을 따지나요? 제 개성에 사는 시대인데 할 말이야 많았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곧 시어머니가 될 뿐인데 이런 걸로 이런 곳에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얼마나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한참을 고르고 고르시던 어머님은 저에게 이거 어떠냐며 물어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안목을 확인한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었어요. 많고 많은 금덩이 가운데 어머님이 고르신 건 소박하다 못해 없어 보이는 실가락지 하나였고 그 옆엔 남편 반지로 딱 맞겠다며 골라두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반지가 올려져 있었고요. 이게 딱이구나. 어떻니? 이건 실가락지잖아요, 어머님. 그래, 그
그게 뭐 어때서 그렇니? 내 보기엔 이게 너한테 딱일 것 같구나. 한번 껴보렴. 이러시면서 제 손가락에 마구 끼워 넣는데 막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레이어드 링으로나 낄만한 반지를 무조건적으로 고급스럽다며 우기던 신우가 이내에 만족한다는 듯 손뼉까지 치며 말씀했어요. 어머나, 딱이네 딱이야. 깔끔한 게 고급스러워 보이는구나. 너한테 딱 어울리는데 넌 어떠니? 딱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없어 보여도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전 너무 뻔히 보이는 어머니의 속내의 당황을 넘어 어이가 없어졌고 얼마나 저를 무시하면 이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고가의 명품 시계를 해주고 실가락지 하나 받아온다는 게 제가 계산적이다, 속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으네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전 좋게 생각되지 않았고 최대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으며 화장실로 일단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 자기야, 다 샀어? 내가 기가 막혀서 자기 엄마 진짜 왜 그래? 혹시 나 마음에 안 드신데? 그러신 거면 말로 하시지. 이게 무슨 꼴이야? 왜? 무슨 일인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설명을 좀 해봐. 어머님이 글쎄 나한테 실가락지 하나 사주신다고 하더라? 내가 진짜 속물 같아 보일까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너무하잖아 진짜. 뭐? 실가락지? 예물 보러 간 거 아니었어? 왜 아니겠어. 처음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라 하길래 적당한 걸로 골랐는데 그건 별로라고 하시면서 안목이 없다니 촌스럽다니 하시면 뭐라고 하시더니 기껏 골라주신 게 실가락지 하나야. 그러면서 내가 계산할 자기 반지는 엄청나게 굵고 비싼 걸로 고르시더라? 내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님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겠어? 미치겠다 정말. 엄마가 왜 그러지? 미칠 사람은 나야. 우리 집에선 당신 대접해준다고 당신이 갖고 싶어하던 시계까지 기쁜 마음으로 사주셨는데 난 이런 대접이나 받고 이게 뭐야 진짜. 나 지금 기분 같아선 파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와서 이 상황 좀 해결해봐. 진심이었어요. 예물이란 게 뭔가요? 말 그대로 예의를 담아주는 물건 아닌가요? 그런데 저에 대한 예의가 실가락지라니. 어머님께 이런 거지 같은 취급을 받으니 결혼 마음이 싹 사라지려고 하더라고요. 마침 남편 회사 근처였기에 남편은 생각보다 더 빨리 샵으로 들어왔고 불이 나게 달려온 남편을 본 시모는 말까지 더듬으며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이윤아야, 다시 보니 아까 네가 고른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으네. 다시 보니 고급스럽네. 이걸로 할까? 아깐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촌스럽다고 하셨는데 다시 보니 괜찮으세요? 그래, 다시 보니 괜찮네. 어느새 저와 어머님 근처까지 걸어온 남편은 어머님이 애써 감추고 있던 실가락지를 발견했고 그 반지를 들어올리며 어머님께 따져 묻더라고요. 엄마,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유나 사주려고 그랬어? 고작 이 반지를? 아니야. 내가 미쳤니? 절대 아니야. 지금 이 세트로 사자고 말 끊는 상황이었어, 아들. 필사적으로 부인하던 어머님은 재빠르게 계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뒤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님은 예물을 산다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꽤 큰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가락지 하나만 사주시려고 했으니 남편의 등장에 태세가 바뀌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남편은 어머님을 쏘아보며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어머님은 눈을 흘기는 남편의 코앞으로 자신이 고른 남편의 반지를 내밀었어요. 아들 반지는 이걸로 골랐어. 한번 껴봐. 엄마, 이렇게 굵은 건 불편해. 그리고 결혼 반지인데 유나 반지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야지. 그냥 유나 반지랑 같은 걸로 할게.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눈앞에서 돈이라도 뺏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결국 어머님의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쇼핑은 끝이 났고 저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꽤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앞으로의 시댁 생활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연락 한 통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생각은 크나큰 오산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고 남편이란 방패막이도 한계가 있었죠. 시댁과 친정은 우연히도 한 동네였을 뿐 아니라 꽤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 가운데 신혼집이 있었어요. 벌써 한숨과 탄식이 나오시죠? 저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전 좀 더 먼 곳에서 살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어머님이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제가 양보하게 되었어요. 친정도 가까우니 그것을 위안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흰 봐두었던 아파트 대신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를 불러대더라고요. 전 광고 쪽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터라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꼼짝없이 불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다 알리고 또 방패막이 되어달라 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남편이 바쁘기도 했고 그렇게 한다한들 인연 끊을 것도 아닌데 굳이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 싶어 남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시댁에 불려다녔고 모든 것이 짜증났지만 제일 짜증이 나는 것은 저의 차림에 대한 어머님의 간섭이었어요. 하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말하시더라고요. 유나야, 이것 좀 보렴. 이게 뭐예요? 옷이네요. 이게 왜요, 어머님? 어머님이 보여주신 것은 청담동 재벌집 며느리들이나 입을 법하고 비싸지만 엄청 불편한 투피스였어요. 왜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재벌집 며느리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이요. 투피스 말고도 다른 옷들도 보여주셨는데 딱 그런 옷들만 보여주시더라고요. 혹시나 전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하면 불편한 옷은 손이 잘 안 간다며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머님은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땐 이렇게 차려입고 오려무나. 암만 그래도 내가 동네에서 위신과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네가 그런 꼴로 동네를 나돌아다니면 되겠니? 제 꼴이 어때서? 몰라서 묻니? 매번 편한 차림으로 오지 않니? 네 꼴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너 때문에 나 부끄러워서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야. 요즘은 너랑 마주칠까봐 집에 손님도 못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옷들만 사고 차림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해라. 알겠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집도 가까운데 그렇게까지 차려입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머님. 시댁이랑 가까우면 막 와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난 그런 꼴은 못 본다. 네가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이것만큼은 내 뜻에 따르거라. 난 다른 건 몰라도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못 참아. 알겠어? 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계속 편하다, 막 온다고 하시는데 저 그렇게 편한 차림으로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청바지에 니트 차림, 면바지에 가디건 이런 식으로 나름 챙겨 입고 왔었어요. 아니 그리고 걸어서 2분 걸리는 시댁에 가겠다고 그렇게까지 차려입어야 하나요? 심지어 남편은 친정에 갈 때 집에서 입고 있던 편안한 차림으로 가는데 왜 저만 그런 불편한 차림으로 시댁에 와야 하는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차림은 어떤지 아시나요?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몸빼바지같이 축 늘어지는 바지만 늘 입고 있거든요. 저에게 간섭하실 시간에 본인 차림이나 신경 쓰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당연히 그런 옷은 사지 않았고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긴 좀 그래서 나름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과하지 않게 신경 써서 입고는 가드렸어요. 그런 저의 모습에 어머님은 역정까지 내시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내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내가 분명 옷차림에 신경을 쓰라고 했지?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너는 말해라. 난 내 마음대로 하련다. 이거니 지금? 에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설마 그렇게 어머님을 무시하겠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고급스러운 옷으로 알아봤는데 글쎄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도 있고 제일 저렴한 게 1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저도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님이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선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입고 올게요. 이왕 사주시는 김에 한 두세 벌 사주시면 번갈아 가면서 입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어이없는 요구에 전 뻔뻔하게 대응했고 그런 저의 대응에 어머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연히 사주실 리가 없었고 전 그날 이후 평소 차림대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시댁에 자주 물려가긴 했지만 그것도 적응이 되니 할만하더라고요. 사연에 등장하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몸을 쓰는 일 대신 저와 수다를 떨었고 그 시간이 곤욕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뭐 참을만 했어요. 그렇게 짚고 시댁을 오가는 생활에 적응이 될 때쯤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남편에게 들은 바론 김장을 크게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무슨 작정을 하셨는지 배추 100포기를 주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그 이야기를 어머님께 전해 듣는데 당황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 김장은 할 줄 알지? 그 정도는 배워서 시집 온 거지? 아니요. 친정에서 하는 건 본 적 있는데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어머님, 아무래도 100포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줄이는 건 어떠세요? 100포기가 많긴 뭐가 많니? 그것도 한 끼 두 끼 먹다 보면 금세 돈나. 어휴, 올해는 며느리도 있어서 좀 편하게 하겠다 싶었는데 넌 도대체가 김장도 안 배우고 뭐 했니? 요즘 시집가면서 김장까지 배우고 가는 여자가 몇이나 되나요? 또 시작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러게요. 남편이 자기 집은 김장 크게 안 한다고 해서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100포기나 하신다고 하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작년까진 그랬지. 하지만 이제 너도 시집 왔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어? 너도 먹고 우리 아들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아, 네. 제가 김장날 가서 열심히 배우면서 도와드릴게요. 배우면서 돕는다고 도움이나 되겠니? 어쩔 수 없지 뭐. 네 친정엄마라도 와서 도우라고 해. 네가 못하니 사돈이라도 와서 도와야지 어쩌겠어? 딸이 못하니까 엄마라도 와야지. 저희 엄마요? 아, 같이 하시고 나누시게요? 어차피 엄마도 김장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좋다고 하실 것 같긴 하네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나눠주긴 뭘 나눠줘? 그냥 와서 너 대신 일만 하라는 뜻이다. 이때까지 내가 한 말 뭐로 들었니? 100포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인다고 그걸 나눠줘? 무슨 저희 엄마가 시댁 전용 도우미도 아니고 이쯤 되니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며느리라는 것을 기필코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무급으로 가서 일만 하고 가란 이 말씀이네요? 그래, 이제야 내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김장 날짜 정해서 알려줄 테니 사돈한테 말 좀 전해주려무나. 아니요, 어머님. 옛말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저희는 김치 안 먹고 일도 안 할게요. 남편이 워낙 김치를 좋아하니 가서 도와드리고 좀 받아오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까지 고생시켜가면서 먹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깟 김치 안 먹어도 되니까 어머님 혼자 하시고 아버님이랑 사이좋게
좋게 나눠 드세요. 그러면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오는 어머님의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생각이 가당치도 않아 헛웃음만 나오던 그때 계속해서 어머님이라고만 뜨던 휴대전화 액정에 친구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남편과 함께 일하는 친구였는데 전화 올 시간이 전이 아닌데 전화가 와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마음에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일하는 시간 아니야? 숨 좀 쉬면서 물어라. 일하는 시간 맞는데 네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없어? 급하게 일 때문에 물어볼 게 있는데 전화를 안 받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 오늘 출근 안 했어? 아침에 출근한다면서 나갔는데? 에? 아닌데? 네 남편 오늘 왼쳤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대체? 그러게, 일단 전화 끊어봐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친구의 말대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오늘 아침 출근한다며 나간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연차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뇨? 갑자기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이 허튼 짓 한다고 상상조차 못했던 터라 남편의 행방은 가늠도 되지 않은 채 그저 불안했어요. 그렇게 밀려오는 불안함으로 눈알만 굴리고 있는 그때 순간적으로 남편과 연애 시절 썼던 커플 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앱엔 위치 추적 기능이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꽤 괜찮았던 기억이 났어요. 전 주저하지 않고 남편의 위치를 확인하니 어느 공원이었고 전 외투와 지갑을 챙겨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출근을 하지 않은 남편 그리고 공원.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저의 머릿속에 온갖 불안감 가득한 상상들이 오갔어요. 그중 남편의 외도에 대한 상상은 단 하나도 없었기에 택시에서 내려 남편을 찾은 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네, 남편은 출근한다며 저를 속이고 나가선 낯선 여자와 커플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날 뭐가 그렇게도 좋다고 자전거를 타며 그리도 해맑게 웃고 있는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숨기고 남편을 훔쳐보았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진이나 찍을 정신이 있을까 했었는데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상간녀를 뒤쫓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러는 와중 남편이 휴대전화를 2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휴대전화는 저와 커플로 S사 휴대전화였는데 상간녀와 함께 있던 남편의 손엔 사과 휴대전화가 들려있더라고요. 외도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틈만 나면 시댁으로 불러 귀찮게 하는 것도 툭툭 뱉는 말로 상처를 주시는 것도 남편만 보며 참고 견뎠어요. 누구보다 가정에 헌신적이고 저를 사랑해준다고 생각했기에 어머님의 괴롭힘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며 지냈던 것인데 남편의 사랑은 거짓이었고 저의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이런 식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은 그 많은 눈물과 함께 흘렀고 마음의 진정이 찾아올 때쯤 저의 머릿속엔 딱 2글자만이 남았더군요. 복수.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복수뿐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 상처받은 마음이 달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내기로 결정했어요. 상간녀의 신상부터 해서 두 연놈이 언제 처음 만났고 어디까지 진전이 된 사이인지 다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평소와 다름이 없는 모습의 남편이 돌아왔고 전 역시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며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죠. 12시가 넘어갈 무렵 남편은 잠이 들었고 전 남편의 차로 향했어요.
남편이 씻는 사이 가방과 옷가지를 뒤졌었는데 그곳엔 사과 휴대전화가 없었으니 남은 곳은 차뿐이었죠. 저의 예상대로 두 번째 휴대전화는 남편의 차 안에 있었고 전 쉽게 잠금을 풀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 속엔 정말 보고 또 봐도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더군요. 저의 남편은 생각보다 더욱더 능력자였어요. 그때 당시 연락하고 있던 여자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이나 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속된 말로 미친년처럼 소리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눈은 열심히 상간녀들과의 대화를 읽어나갔죠. 처음 만난 시기, 애정의 정도와 그에 따른 진도는 각기 달랐지만 방법만큼은 소름이 끼치게 똑같더군요. 다들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신 그 방법이 맞아요. 남편은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여자들을 꿰었고 그것은 저와의 첫 만남과 아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느낌은 없을 것만 같았는데 절벽에서 겨우 매달리고 있다가 떨어진 것처럼 절망스럽더라고요. 그 절망 가운데 한 가지 충격스러운 사실은 이 여자들은 모두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 전민기인데 집에선 결혼 이야기가 없는 둥 남편이 총각 행세를 했음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내용을 살펴본 저는 여자들이 알았든 몰랐든 외도는 외도이니 전화번호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제 휴대전화로 옮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죠. 이렇게나 빨리 모든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월척을 낚아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더 이상 파봤자 나올 것도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더는 그 인간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던 터라 머릿속에 가득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날이 밝았고 밤을 꼴딱 지새운 저와는 달리 아주 푹 잔 남편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출근했어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는 남편을 보며 오늘 하루 고단할 테니 잘 먹어두라고 속으로 말했네요. 내가 차려주는 마지막 만찬이라고요. 남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부터 친구의 생중계가 시작되었어요. 유나야, 네 말대로 여자들이 찾아왔어. 5명 다 찾아왔다고. 진짜 전부 유부남인 줄 몰랐나 봐. 매장 문 열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단단히 벼르고 왔나 봐. 표정들이 얼마나 살벌하던지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그 상간녀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신들이 만나고 있는 남자는 유부남이라며 등본과 함께 결혼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각자 복수는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속은 걸 안 여자들이 어떻게든 행동을 취할 테고 그렇게 해서 상간녀와 피해자를 가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저의 연락을 받고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상간녀로 간주하고 승소, 패소와 상관없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죠. 5명의 여자 중 1명 정도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진 않을까 했는데 이러한 제 예상과는 달리 5명 다 정말 피해자였더라고요. 1~2명 정도는 저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5명 다 매장으로 찾아갔다니 참 대단한 여자들만 골라서 만났다 싶더라고요. 지금 난리 났어. 네 말대로 전부 여기서 휴대전화 산 사람들이었어. 유부남 주제에 만나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야. 1번 여자가 방금 미친놈 따귀를 때렸고 2번 여자도 때릴 건가 봐. 어머, 힘이 좋네.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니까 나머지도 다 때릴 건가 보다. 친구는 얼마나 중계를 잘해주는지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돌아가면서 다 때렸고 이제 머리채 잡았어. 어머 유나야, 난리다 진짜. 여기 2 여자 똑같은 반지 끼고 있어. 대박. 프로포즈도 비슷하게 했나봐. 나머지 3 여자는 뺨 한 대 때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갔는데 두 여전히 울고불고 난리다 난리. 이야, 저거 완전 쌍놈이네. 어떻게 똑같은 반지를 사주냐? 그것도 유부남이? 지금 여자들 반지 빼서 저 새끼한테 던졌어. 흥미진진한 생중계를 듣고 있는데 웃음이 다 나더군요. 남편이 당하고 있는 꼴이 통쾌해서도 있었지만 어이가 없어서도 있었어요. 유독 두 명의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싶더니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나 보더라고요. 유부남이 간도 크지. 프로포즈라뇨. 반지라뇨.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짓까지 하고 돌아다닌 것인지 제 상식에선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현장은 욕설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했고 친구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며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생중계가 끝난 뒤 또 다른 통쾌한 복수가 있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데 집 밖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언뜻 싸우는 소리 같았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익어 나가보니 글쎄 저희 집 앞에 어머님과 친정엄마가 마주보고 서 있더라고요.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님이 엄마를 부른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님은 매서운 눈빛으로 엄마를 쏘아보고 있었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내가 며느리한테 네가 김장을 할 줄 모르니 네 엄마라도 불러서 일 도우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글쎄, 사돈딸이 친정엄마 고생시키기 싫다고 나 혼자 김장해서 아버님하고 나눠 먹으라고 말합디다. 그러곤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아니 이런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싸가지는 둘째치고 어른이 전화를 끊지도 않았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다니 내가 살다 그런 꼴은 또 처음 봤지 뭐예요. 사돈이 딸 교육 잘 시켜준 덕분에 제가 별꼴을 다 당해보네요. 감사합니다 사돈.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네요 사돈.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아마 요즘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나 보네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굴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돈이 이런 식으로 감싸고 도시니 유나가 그렇게 버릇이 없지 않습니까? 감쌀 게 따로 있지.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친정엄마가 나서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셔야죠. 암요. 제가 유나 불러다 한 소리 할 테니 그만 마음 푸세요. 한 소리 가지고 되겠어요? 아주 눈물나게 홍구멍을 내줘야 한다고요. 다시 생각해도 황당하네요 정말. 어찌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는지. 자기는 김치 따위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직 귓가에 울린다고요. 그놈의 김장이 뭔지 그놈의 딸이 뭔지. 딸 가진 것이 죄인이라고 잘못도 없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엄마를 보니 정말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전 계획적인 복수고 나발이고 그냥 다 터뜨리고 여기에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개 숙인 엄마 앞을 막아서며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하세요. 애꿎은 사람 잡지 마시고요. 그래?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주마. 너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길래 버르장머리가 그 지경인 게야? 어른한테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기본 소양 아니니? 어머님의 언성과 콧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한마디씩 더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주었어요. 저한테 기본적인 소양 따질 시간에 본인 아들부터 잘 가르치시죠? 소양, 예의, 버릇 좋아하시는 그쪽 아들분이 지금 꼴같지 않게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인 소양 지켜가며 김장이나 하게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일이나 하게 생겼냐고요. 저의 말에 한순간에 판도는 뒤집혔고 평소 동네에서 큰 소리를 치며 대장질하던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엄마도 많이 놀라셨는지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그 말이 다 사실이야?
유서방이 바람을 피웠어. 사실은 무슨, 당연히 다 거짓말이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모함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이라니. 내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고 말고. 확신에 가득 차 노발대발하는 시무에게 휴대전화에 가득한 증거사진과 대화들을 보여주며 크게 읊어드렸죠. 주변에서 싸움 구경하던 이웃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눈으로 아들의 파렴치한 짓을 본 어머님은 잠깐 멍칫하는 듯 하더니 손바닥 뒤집듯 태세를 바꾸시더군요. 네가 평소에 얼마나 못했으면 그 순진한 내 아들이 바람을 피워. 나한테도 그따위로 하더니 내 아들을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바람을 피우냐고. 내가 안 봐도 뻔하다 뻔해. 우기기가 아주 선수급이더라고요. 궁지에 몰리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면 우겨대는데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라 사뿐하게 무시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렸죠. 그 순진하신 분이 글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유부남인 것도 속이고 만났던데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얼마나 순진하시면 사기까지 치고 다니는지. 2번 순진했다간 아주 큰일 나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중 2명한테는 프로포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반지까지 사줬다고 하던데. 조만간 아드님 깜빵 가게 생겼어요. 5명이라는 말이 어지간히 충격적이었는지 어머님은 눈도 깜빡하지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동네 분들도 많이 놀라셨는지 잠시 멍해들 계시다가 이내 수군거리시며 남편과 어머님을 향해 찰진 욕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듣던 어머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말릴 새도 없이 두 눈 앞에서 딸이 맞는 모습을 본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 역시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굴 때려? 맞을만 하니까 때리지. 딸 교육 하나 기가 막히게 시켰어 아주.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두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제가 나서봤지만 저 혼자의 힘으론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힘이 많이 빠져 머리채를 잡은 손가락이 많이 풀린 어머님과는 달리 엄마는 작정한 듯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은 손이 다 떨릴 정도로 힘을 주고 계셨어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싸움에 동네 분들이 나서주시려는 그때 우리 엉망인 남편이 달려와 엄마와 어머님을 떼어놨어요. 그리곤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이 그 여자들한테 연락했어? 화낼 사람이 누구인데 양심도 없이 따지는 걸까요? 마음 같아선 한 대 쳐버리고 싶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꼴이 처참해 손도 올라가지 않더군요. 전 생중계를 통해 남편의 꼴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크게 놀랍지도 않았지만 시모는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놀란 걸로 치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요. 아들,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싸웠니? 맞았어? 감히 누가 내 아들한테 손을 댄 거야?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어머님은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자신의 꼴이 어떤지 자각한 남편은 황급히 얼굴을 가리더군요. 이미 늦은 일이었지만요. 그러면서도 저를 원망하고 싶은 모양인지 끊임없이 물어오더라고요. 당신이 말했어? 네가 말했냐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여자들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면 어떻게 해? 나 고소당하게 생겼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그딴 걸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네가 잘못한 일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누구 보고 책임지라 말아요? 사기를 치든 고소를 당하든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위자료나 준비해.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이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이 꼴까지 보고 너랑 계속 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혹은 줄 알아?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야. 야,
네가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착각도 이분수지.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지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은 죄라고 했냐? 그래. 네가 무슨 짓을 어떻게 누구와 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차고 넘치게 있거든?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랑 외도나 저지른 주제에 낯짝도 뻔뻔하기도 하지. 하긴 그렇게 뻔뻔하니 그딴 짓이나 하고 있었겠네. 대단하다 대단해. 저의 남편의 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몰골로 외도가 확실해지자 동네 분들은 더욱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욕도 욕이었지만 어머님에 대한 욕이 많더라고요. 갖은 욕설을 듣고 있던 어머님은 아들의 이혼 사실보다 본인이 당할 망신이 더 걱정인지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네가 모두 꾸민 짓이지? 네가 전부 꾸미고 내 아들 함정에 빠뜨린 것이지? 이 독한 년이 꾸민 짓이 분명해. 분명하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꾸미면 5명의 여자를 남편에게 붙이고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더는 이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손길을 가뿐히 쳐내고서 남편 쪽으로 어머님을 밀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말했죠. 야, 네 엄마 데리고 당장 꺼져.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증거로 모아뒀던 사진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구경시켜드릴 거야. 그냥 하는 말 아닌 거 알지? 제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말하니 남편도 주변 시선을 신경이 쓰였는지 시모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고 그 길로 전 이혼을 진행했어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혼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 남편 놈과 함께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안부를 물으며 그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더군요. 유나야, 어떻게 지내? 이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걱정하지 마. 생각했던 것보단 잘 지내.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처음에 그 인간이 네 번호 물을 때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내가 알려주라고 해서 네가 알려준 거잖아. 엄연히 따지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난 정말 괜찮으니까 괜히 자책하지 마. 그나저나 그 인간은 거기 계속 다니고 있어? 출근은 해? 놀랍게도 다니고 있어. 얼마나 뻔뻔한지 그 난리가 났었는데도 꿋꿋하게 출근을 하더라니까. 진짜 뻔뻔하긴 하다. 나 같으면 절대 못 나갈 것 같은데. 하긴 위자료 주려면 열심히 일은 해야지. 하긴 여기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뿐인 줄 알아? 말 걸어도 다 무시하는데 그 모진 냉대에도 네 말대로 위자료 주려고 그러는지 얼굴에 철판 깔고 열심히도 출근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뭐라니? 이혼 소송 말고 사기로도 소송 2건이나 진행 중인 것 같던데. 거기에 정신이 쏙 빠져서 일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매출도 못 내고 있어서 곧 잘릴 것 같아. 완전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그거 참 뿌린 대로 잘 거뒀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명백한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기에 결과에 큰 이변은 없었죠. 전 시댁은 동네에서 망신을 크게 당했기에 집을 싼값에 급하게 내놨지만 생각만큼 빨리 나가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친정에 있던 저의 귀에도 그 망할 식구들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러했죠. 그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이었던 전 시부가 그래도 아들인지라 전 남편을 집으로 받아주긴 했지만 소송에 관한 그 어떤 금전적인 도움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던 전 시부는 전 시부 몰래 돈을 해주려다 걸리게 되었고 그렇게 둘 다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 시댁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빌고 있는 두 사람을 봤는데 참 통쾌하더군요.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하나뿐인 아들 옥살이 시킬 수는 없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신 그러지 않을 거고 그런 마음도 먹을 일 없어요. 이제 도와주려고 해도 당신이 다 뺏어가서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 문 좀 열어줘요. 아버지, 집에 손 벌리지 않을 테니 집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진짜 갈 데 없다고요. 그렇게 한참을 빌던 모자가 겨우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눈이 저를 포함해 한둘이 아니었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다들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 역시 그러했고요. 전 남편은 당연스럽게 두 건의 소송에서도 졌고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대출받아 그 많은 여자들에게 위자료를 줬다고 하더군요. 그 어마어마한 대출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통쾌한 소식만을 전해주던 전 시댁은 집이 팔리자마자 이사를 가버렸고 그 후론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동네에 소문까지 나며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엄마가 걱정이 됐어요. 평소 동네 분들과 왕래가 잦은 엄마인데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어도 어찌되었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그간 순둥순둥한 엄마의 얼굴에 알게 모르게 무시하던 동네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날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시곤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참지 않고 살 거라고 하시는데 한참을 웃었어요. 요즘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작은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할 땐 전 시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터라 일에 집중도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 결과물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요즘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의 능률이 향상되었어요.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많아지고요. 요즘엔 기업에서도 의뢰가 들어와 이런 추세라면 직원을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져있네요. 참 행복한 고민이죠? 이렇게 이혼 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큰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제 나름대로는 통쾌한 결과였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두서없는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